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솔직담백한 인생 이야기 나눠보는 스타 초대석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는데 하늘의 별이 된 이 시대의 문화인 김민기 씨 별세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황정음 씨가 또 뭐 열애한다고 네. 그 얘기도 들어와 있고 김호중 씨가 1,500만 원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스타 초대석에서는요, 이 장마철 눅눅함을 날릴 아주 산뜻한 매력을 지닌 트로트 가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이 트로트 스타라고 해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요즘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서 나는 좀 피해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 리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제조사의 급발진 입증 책임을 강조하겠다, 뭐 이런 방침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리콜에 따르는 과징금을 깎아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차량 제조사의 급발진 입증 책임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운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또 인명피해가 없으면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운전자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한다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피해와 상관없이 제조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뭐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제조사가 이게 정말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급발진 의심 사고다, 이렇게 정부는 추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동안에 이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가 이미 있는데 또 뭘 설치를 하느냐, 이런 입장과 함께요. 또 자동차 가격이 자연스럽게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건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역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EU 이런 것하고 FTA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동차를 제조할 때 만약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의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의무화했다. 네. 그럼 기준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을 여전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 속에 불안한 운전자들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고요.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두 분도 예, 한 번쯤 예. 생각해 보셨을 거 생각해봤어요. 아니에요? 네,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페달 블랙박스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페달 블랙박스 문의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처음에 물량을 이제 재고 물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이미 다 팔리고요. 또 다시 물량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모두 매진돼서 예약 판매로 지금 전환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차량 제조사가 이런 불안감을 좀 덜어줄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발진 사고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네. 사고가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죠. 제조사도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 또 이런 분들이 겪는 고통, 이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겪어본 분들은 참 견디기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소식을 정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가 살던 동네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치매관리 주치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의원급 또는 치매 안심센터와 협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의사라고 하는데요. 신경과나 정신의학과, 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1차 연도 시범 사업에는 의사 182명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까지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치매 환자마다 증상이나 진행 정도가 다 다른데요. 그 환자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네, 우선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 전문 관리와 통합 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치매 전문 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 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교육, 그리고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치매 관리 서비스 도중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치의를 통해서 치매 안심센터나 장기 요양 보험 등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서비스는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치매 전문 관리 서비스 외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받게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돈이 문제인데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비싸면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방문 진료 등을 받았을 때 1인당 최대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17만 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로 따지면 14,000원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든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급은 오히려 더 쌉니다. 연간 6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월로 따지면 5,400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서비스 이용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어디냐 궁금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하고 그리고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서비스를 하는 지역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 아니면 이건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치매 환자라면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찾아가시면은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정말 절실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어느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최근에는 치매 관련해서 신약 개발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면서도 제가 소개를 일단 해드리는데요. 한 제약기업에서 얼마 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원인이다 발병하는 혈관성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뇌의 인지 기능을 젊은 시절로 되살리는 결과까지 목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또 다른 기업에서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약제의 치료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요즘 의약품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조만간에 진짜 치료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거나 또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10년 내로 나오겠죠. 10년 내에는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효과가 있을 정도의 약제는 개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젊은 시절로 인지 능력이 돌아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문제일 텐데. 고민스럽습니다. 다음 시절 해주시죠. 네, 군부대를 사칭한 고객으로부터 고기 주문을 받은 뒤에 노쇼 피해를 입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돼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군 부대를 사칭해서 주문을 했다. 그럼 대량 주문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네. 피해액도 만만치가 않겠는데요. 글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19일 자신을 군 상사라고 밝힌 사람이
어머니 매장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한 고기 양이요. 삼겹살 40kg, 목살 10kg, 한우 등심 10kg까지 한 270만 원어치가 됐다고 와, 합니다. 그러니까 주문 수량에 맞춰서 그 어머니가 고기 작업을 마쳤고요. 특히 한우가 좀 비싸잖아요. 단가가 비싼 한우 등심은 작업 전에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이게 정말 이 양이 맞습니까? 이때까지 작업해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다시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그러니까 사흘 뒤쯤이죠. 20일 오후 5시가 됐는데 그 군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이러는 그럼.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화를 거니까요. 전화가 그때는 됐다고 합니다. 통화가. 그러니까 상관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 근데 내가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만 믿고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렸지만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다시 또 전화 걸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연락을 차단해 버렸다고 하고요. 카톡 계정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냥 잠적을 해버린 거죠. 아니 요즘에는 좀 괜찮은 식당 예약할 때는 계약금 걸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주문할 때는 꼭 계약금 먼저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글 작성자의 어머니도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아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또 장사 안 되는데 이렇게 한 270만 원어치 고기 주문하면 너무 반가운 마음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야박하게 계약금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량 주문이라 긴가민가 하면서도 손으로 일일이 칼집까지 넣어가며 반나절을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노쇼 장난에 당해버렸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이 글을 보는 자영업자분들은 저희와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 군인을 사칭해서 노쇼를 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게 이 소식이 좀 악질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제가 국방부 대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다. 그러면서 도시락 480개, 그러니까 480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80개를 납품하기로 한 날 그 대령은 갑자기 전투식량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전투식량 납품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보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납품할 물량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전투식량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잠깐 이렇게 좀 돈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돈을 또 이렇게 메워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의심한 식당 주인은 송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이 노쇼로 식당 주인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작정을 하고 속이면 이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깨톡 프로필을 살펴봤더니요.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을 걸어두기까지 했다고요. 대대장이 결제했다고 하는 지출 결의서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꼼짝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처럼 군인을 사칭한 사기 행각이 군부대 인근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하는데요. 약 60곳의 식당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고의적인 노쇼의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장난으로라도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게 자영업자들 장난이- 가뜩이나 힘든데 말이죠. 네. 네. 이게 오늘만 들은 게 아니에요. 뉴스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렇다는 게 정말 아이고 이거 진짜 엄벌을 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죠? 아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원래 일찍 일어나시나요? 원래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습관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예.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꽤 될 수 오랫동안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아침형 인간이 됐죠. 저도 저녁형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아침형 인간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저녁형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주로 활동하는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 시간에 활발히 활동하는 저녁형 인간, 저녁형 사람이 인지 기능이 14%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신 아침형 인간은 저녁형보다 잠을 2~3시간 덜 자도 기억력 저하가
없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어나는 걸로 그러면 늦게 자는 걸로 구분을 하나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네. 건데 네. 어떻게 구분하나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기상 시간이 새벽 4시에서 아침 6시 30분 사이면 아침형,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면 중간형, 오전 8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면 저녁형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저녁형 인간은 설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괜히 뭐 게으른 사람인 것 같고 네. 이제는 뭐 당당하게 늦잠을 좀 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뭐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속담이 인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점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소개된 책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단어 옆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사람들, 네. 저녁형 인간은 이런 이제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요. 또 10살이 되기 전에 어린이를 위한 아침형 사람이 되는 방법을 소개한 책도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녁형 사람이라고 하면 의지가 약해 이런 따가운 사회적 시선도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연구 결과 말씀드렸죠. 이젠 당당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도 전 저녁형 인간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수면 시간에 따라서 기억력 감소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르다면서요? 네, 이게 장단이 좀 있는데요.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지은 박사 연구팀이 아침형, 저녁형 인간에 따른 인지력과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억력 감소 위험을 낮추는 적정 수면 시간은 아침형의 경우에는요. 5에서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조금 짧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형은 조금 길게 잠을 자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7에서 한 8시간 정도 자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침형 사람이 저녁형 사람 대비 잠을 그러니까 한 2-3시간 정도 덜 자도 기억 기능에, 인지 기능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침형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짧게 자도 괜찮고요. 저녁형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길게 자도 그게 뭐 게으름이나 이런 탓이 아니고 인지 기능이나 이런 데는 기억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에 이끌어줄 이 세 분 빼놓을 수 없죠.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 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긴밤 지새우고 하늘 무대로 떠난 아침 이슬인데요. 노래 아침 이슬의 원작자이자 대학로 소극장이죠. 학전을 이끌었던 공연 예술가 고 김민기 씨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위암 투병 끝에 하늘의 별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정말 많은 동료, 지인, 배우분들이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학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 저희 또래들한테는 진짜 영웅이세요. 네. 고 김민기 씨 소식인데 아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김민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두 말씀이 있는데 그저 고맙다, 할 만큼 했다.
사실 고마워하는 거는 저희가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고맙다는 말을 남기셨고 할 만큼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은 일을 대한민국 문화사에 남기셨죠. 근데 살 만큼 사신 것 같진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이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1970년대의 대표적인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이 아침 이슬의 작사 작곡가신데 지금 노래 나올 거거든요. 네. 잠시 들어볼까요? 아침 이슬처럼 내 맘. 정말 명곡은 언제 들어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건전가요 서울시 문화상도 받았어요. 지금 앞에 건전가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금지곡이 됐거든요. 이게 사실은 친구를 대학 시절에 잃고 고등학교 때 친구가 사망을 했다고요. 그 심정을 담아서 그냥 쓴 노래였고 근데 이것만 금지곡이 된 게 아니라 꽃 피우는 아이, 늙은 군인의 노래, 상록수 이런 노래들이 다 금지곡이 됐는데 특히나 아침 이슬 상록수는 이게 대학가에 이제 이렇게 쫙 아름다워서 번지다가 1987년 그 서울의 봄을 가져왔던 그때 사실 이 우리 시청광장에 다 모여요. 그럼 이게 운동권 학생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의은 씨가 불렀던 아침 이슬을 다 같이 불렀는데 이게 시대의 저항 정신을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금지곡이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됐는데 저항 정신 당연히 담겼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노래였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금지곡으로 선정이 됐을까요? 네, 아침 이슬이 금지곡으로 선정된 이유 바로 이 가사 때문이었는데요. 태양이 이 묘지 위로 붉게 떠오른다라는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선정위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불길하게 이 묘지 위로 떠오르냐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지곡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는데 이 묘지라고 하면 당시에 이 민주항쟁으로 이 죽어간 이들을 뜻하고 그 위에 새로운 태양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로 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당시에는 아마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그 답답했던 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노래하는 가수에게 금지곡이라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손발 꽁꽁 묶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도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공장 중에서도 가장 굉장히 힘든 이 가죽 피역 이 염색하는 공장에 가서 격리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뭐 그런 아침 이슬 뭐 작사 작곡가인 줄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단체로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 단체 결혼도 시켜드리고 근데 사실 그때 다 이 막 밥 먹고 살자고 학교 못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겠죠. 나와서 이제 다니는 이런 어린 노동자들 보면서 어제 아침에 일찍 그러면 일하기 전에 아니면 일하고 나서 공부 좀 가르쳤는데 요러면 또 이렇게 이 군사 정권의 감시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은 DMZ라고 하죠. 이 민간 통제구역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때 또 농사 지면서 김민기 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그때는 정말 24시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다 하나하나 좋았다. 그래서 또 이렇게 거기 그 민통선에서 그렇게 쌀이 좋게 나오는데 팔릴 데가 없어서 이걸 또 이 어떤 민간과의 직거래 이런 것도 또 주선하시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어린 고사리 손으로 또 막 농사 짓고 손이 퉁퉁 붓고 이러고 공부 가르칠 사람 없으니까 또 공부 좀 가르쳤더니 더 딱 왔다 갔다 누가 감시를 하더래. 이분들 생활이 나 때문에 불편하겠구나. 이래서 또 이제 다시 거길 나오게 됐고 근데 정말 아이 사랑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공연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나지 않다가 저희요 선배님 저희가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 위해서 어린이 학교 어린이 이제 보육원 같은 거 짓고 싶어요 했더니 이때 한 장당 티켓 하나에 1,000원씩 딱 3,000장을 팔아서 300만 원을 모았다 그래요. 근데 그 돈이 그때 당시 한 강남에 좀 작은 아파트 정도 그 정도 값이 돼가지고 이 돈으로 어린이집을 또 민간 어린이집 최초의 어린이집을 세웠다 그래요. 정말 늘 어린이를 아끼셨던 그 배움을
중시하셨던 그런 분이 작고 하셨습니다. 1980년대에 김민기 씨 테이프이 돌면 그 테이프 친구들하고 몰래 돌려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는 그때도 학생 방송국, 저 학교 방송국에 일을 했었는데 네. 그때 김민기 씨 그 백판이라고 네네.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방송 틀었다가 끌려가서 반성문 썼던 그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네, 1987년 민주화 비로소 이제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밖으로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온 고인은요, 이 가수의 길 대신 연출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인생 2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91년도에 대학로 길 한모퉁이에 이제 하나의 그 소극장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의 이름이 학전이었어요. 근데 이 학전이 이름이 배움의 밭입니다. 정말 이 이름 그대로요, 180석 규모의 작은 공간에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을 키워냈어요. 33년간 700여 명의 정말 대단한 이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을 키워낸 건데요. 이 통기타 가수들, 그러니까 들국화, 유재하, 강산해 등 정말 대단한 이 라이브 가수들을 길러냈는데 콘서트 문화를 이끌어간 곳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고 김광석 씨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학전에서 1천회의 라이브를 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배우들 역시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황정민 씨, 설경구 씨, 또 조승우 씨, 김윤석 씨도 이 학전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충무로의 대들보로 성장한 정말 자랑스러운 배우들입니다. 지금 말한 이 공연을 제가 다 봤네요. 정말 저의 청춘과 함께했던 네. 그런 분이셨고 아이 낳고도요. 저 사실 아동극 보여줄 게 없는데 아동극을 평생 하셔서 저희 아이도 덕을 봤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1,500만 원 기부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5월이죠.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지금 또 자유의 몸이 아닌 상황에서 기부를 해 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재판 중인 거죠? 이 소식은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네, 일단 김호중 씨 측에 따르면요. 김호중 씨는 지난 5월입니다. 서울역 노숙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이 사회복지법인에 1,500만 원을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 교회를 통해서 이 노숙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이 봉사활동을 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빚으면서 약속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호중 씨는요, 봉사를 못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25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김호중 씨의 이 미담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법적인 측면에선 그거보다는 뭐 동정 범죄가 없었고 피해자하고 합의도 받고 피해 사실도 경미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1차 그 공판이 있었는데 이때 변호인 바뀌면서 우리 수사 기록을 복사하고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어떤 대표, 본부장, 매니저는 뭐 범죄 혐의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을 했는데 김호중 씨는 가타부타 인정합니다, 안 합니다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2차 공판이 다음 달 19일인데 그럼 그 뒤에라도 나올까 했는데 지금 당연히 뭐 아직까지 반성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 2차 공판에 가서야 뭐 혐의를 인정할지 안 할지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입니다.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7살 연하 농구 선수와 사랑에 빠진 황정음입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또 황정음 씨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는 소식인데요. 이 새로운 사랑이 7살 연하의 농구 선수라는 소식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황정음 씨의 핑크빛 사랑, 이 소식은 어떻게 전해지게 됐을까요? 한 매체가 보도한 이 목격담입니다. 황정음 씨가 굉장히 뭐 스타 농구 선수랑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한다 이런 이제 목격담이 보도가 됐고요. 이 이제 두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아니겠군요. 황정음 씨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까워져서 그리고 지금 서로를 뭐 알아가는 단계다 그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혼 소송은 이게 끝난 거군요, 그러니까. 소송은 지금 진행 진행 중이고요. 중. 네, 네.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농구 스타가 누구예요, 근데 그럼? 네, 황정음 씨가 올해 40이죠. 그리고 이 연인으로 지목된 농구 스타는 황정음 씨보다 7살이 어린 33살 영앤리치 농구 스타로 유명한 분입니다. 2019년 한 방송에 출연해 배우 이민호 닮은 꼴로 지목이 된 농구 스타인데요. 일단은 이분 누적 연봉이 50억 원으로 한국 프로농구 사상 최고 연봉을 받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김종규 씨거든요. 재테크에도 일가견이 있어서요. 2022년 9월 자신이 설립한 개인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44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건물주예요. 근데 최근에 이 너튜브 채널에서 건물 내부 인테리어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과 소통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그 핑크빛 열애설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황정음 씨 소속사 측이 최근 호감을 가지게 된 사이다. 그러나 아직 조심스럽다. 열애를 분명히 인정한 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죠. 상대방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죠. 좀 소극적인 인정인데 사실 황정음 씨의 어떤 활달한 성격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혼 소송이 알려진 지 한 5달 만에 이런 열애설이 나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김종국 선수 측에서도 개인 사생활이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요 정도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라도 좋아요 바다라도 좋아요 그래요 나랑 같이 젊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만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스타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덥기만 한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서 굉장히 습하잖아요. 네.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럴 때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세요? 아이 시원한 스튜디오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행복한 아침 진행하고 네. 토요일에는 산에 가고 산에 가고. 이러면서 네. 진행했죠. 저는 이렇게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 올라갈 때 아주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르는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 이 더위마저 좀 싹 사라지는 굉장히 그런 산뜻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장마철 눅눅함을 날려줄 아주 산뜻한 매력을 지닌 스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기자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연예계에서 자칭 타칭 미남 전문 기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뽕씨는요. 제가 이미 기사도 썼었던 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트로트계 비주얼 판도를 뒤바꿀 스타가 나타났다고 기사를 썼어요, 제가.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일단 트로트 연하남 안지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야, 예, 아까 대기실에서 봤을 때도 아주 키가 확 분출하니 지금도 보시다시피 아주 미남형이고. 홍 기자께서 소개할 뽕씨는 누구십니까? 네, 제가 소개할 뽕씨는 정말 사슴 같은 큰 눈망울에 이 호소력 짙은 목소리 정말 가수 노래 잘해야죠. 그래서 서른도 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스타성을 놓고 봤더니 앞으로 스타가 되겠다. 이렇게 극찬을 한 그런 가수 바로 한범 씨입니다. 네. 자, 스타 초대에서 트로트 가수 한범 씨 그리고 안지환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러 온 트롯 연하남 안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뮤지컬 가수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의 든든한 외조로 출산한 지 24일 만에 공백기 없이 네,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미뜨봄 한봄 그리고 서엄마 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엄마. 24일이요? 24일이요? 아니, 석 달을 쉬어도
정도 부족한데 24일 만에 활동을. 네. 와,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은영 씨가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분의 주제는요, 바로 한봄 안지환의 트생트사입니다. 네,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한봄 안지환의 트생트사 첫 번째 이야기는요. 네, 한봄 안지환의 트생트사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연하남입니다. 연하남. 트로트계의 연하남. 이건 본인한테 들어봐야 되겠네. 트로트계의 연하남. 이건 뭐예요? 과연. 일단은 제가 네. 신곡 나랑 같이 살자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이 아무래도 누나들을 위한 네. 곡이다 보니까 많은 누나들께서 저보고 너 정말 국민 연하남 같다. 연하남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누나들로 홀리네. 나랑 같이 살자. 아니 막 목소리만 들어도 심쿵하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제일 누나잖아요. 근데 이 188cm의 이 큰 기럭지. 근데 나랑 같이 살자. 어머 지금 우리 중년의 누나들이 정말 로또 맞은 것처럼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노래 제목을 안지환 씨 또 다른 노래 제목하고 두 개를 엮으면 더 심쿵해요. 뭐예요? 여우 같은 여자. 근데 여우 같은 여자 나랑 같이 살자. 여우짓도 보겠다는 거잖아. 봐주겠다는 거잖아. 나랑 같이 살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있네요. 저는 좀 있네요. 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국민 연하남이 되기 위해서 네. 필사를 다이어트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감량하신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지금 1년 7개월 만에 컴백을 하는데 원래 제가 80kg 한 중후반 때 몸무게에서 지금은 60kg 중후반. 이야, 엄청 뺐네. 188에 60kg. 이야. 저랑 아니 비슷한 거예요. 사실 거의 20kg 넘게 빠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20kg이면 유치원생 한 명이 이렇게 쏙 빠진 거. 야. 초등학교 저학년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트로트계 연하남 되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안지환 씨, 감량 비결이 뭔가요? 지금 여름이라서 궁금해요. 지금 제일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첫 번째 현미밥 200g 그리고 적어야 돼. 두 번째 닭가슴살 200g 그리고 채소와 그리고 견과류는 좀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먹지 않으면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식은 전혀 먹지를 않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운동과 딱 병행을 하다 보니까 20kg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끼요? 하루에? 하루에 그렇게 두세 끼 정도 먹었어요. 대단한 아니,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서 그냥 노래 연습하고 춤도 연습했을 거고 운동도 하고 와, 견뎌낸 게 용한데 네. 정말 다시 나오기 위해서 컴백하기 위해서 칼을 갈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실력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랑 같이 살자. 청해 듣겠습니다. 야, 우후. 멋있어. 이 누나 같이 살자네. 안 돼요 안 돼요 난 만인의 남자니까요. 내 맘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사이라도 좋다고요. 바다라도 좋다고요. 이 누나 같이 살자네. 사랑해 나도 그대를 많이 좋아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누나. 산이라도 좋아요.
누나 같이 살자네. 좋아요 좋아요 난 누나의 남자니까요. 내 맘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산이라도 좋다고요, 바다라도 좋다고요. 이 누나 같이 살자네. 사랑해 나도 그대를 많이 좋아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누나. 산이라도 좋아요, 바다라도 좋아요. 그래요 나랑 같이 살자. 천년만년 나랑 같이 살자. 이 아침에 준비 많이 하셨네. 우리 댄스팀까지 왔어요. 이 누나들, 이 양쪽 난리 났어요, 지금. 저 두 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아, 전국에 계신 이제 누나들 마음 두근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처음에 안지원 씨 이 노래 딱 받았을 때 어땠어요? 일단은요, 가수가 딱 곡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자기 인생처럼, 자기 가사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제 이상형이 연상 누나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 노래 가사말을 딱 보자마자 이건 내 노래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리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벅차고 눈물이 났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나랑 같이 살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이 연하남의 도발적인 이 매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하남한테 심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연상이랑 다르게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직진남의 에너지입니다. 직진남의 에너지인데 이 직진 연하남의 정석을 보여주는 5080 누나들의 이 마음을 뒤흔드는 바로 그 에너지가 이 노래에 응축되어 있다, 매력이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5080뿐이 아니라 지금 30, 40 지금 양쪽에도 난리 났습니다. 이 연상남들이 에너지가 약할 것이다에 대한 꼭 그렇게 연하남으로 네, 나랑 같이 살자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한범 씨 얘기를 좀 할 텐데 한범 씨 연하남하고 관계 뭐가 있어요? 연결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네. 연하남들이 생각하는 워너비 누나가 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여기도 그렇게 가는구나. 드는데요. 누난 내 여자니까, 누난 내 여자니까. 네, 밥 잘 사주는 누나 대신 출산하고 24일 만에 공백기 없이 지금까지 네.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연상 누나이기 때문에 워너비 연상 누나. 네네. 근데 아니, 연상 누나. 출산한 지 24일 만에 나와서 돈을 벌고 있는 애절하잖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연상 누나라는 거 이제 남편분이 연하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 궁합도 안 본다는 무려 6살. 참 쑥스럽습니다. 네, 6살이나 어립니다. 6살. 네네네. 아니 그냥 워낙 양육하고 동안이셔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네. 90년대생입니다. 남편이 네, 저는 80년대생인데 그래서 한 번씩 말을 할 때 진짜 연하남하고 사시네. 예예예. 그럼 안지환 씨는 누나는 몇 살까지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 또 100세 시대잖아요. 어머. 뭐 100살까지는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은영 씨 눈에서 막 꿀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여기 누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연하남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세상에 어디 누나 찾는 연하남 없는지. 아니 근데 정말 많은 연하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한범 씨가 연하남인데 그냥 연하남도 아니고 6살 연하남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 이런 분을 만났을까요? 이제
지금 신랑의 친구, 형님분하고 제 친구랑 같이 아는 사이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신랑분이 나왔고 제가 이제 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렇지, 그 자리에 형님분한테 저를 조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사실 나이가 6살이나 너무 많으니까 그 형님분께서 나이를 조금 깎아서 4살 많은 누나한테 괜찮겠냐고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살이나 많은 거예요. 근데도 그 이제 지금의 신랑분이 저를 만나보겠다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이제 홍기가 차고 결혼을 할 나이였는데 저는 이제 남자가 1살만 어려도 남자로 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기가 참 좀 그렇구나. 나를 만나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 하니까 손을 잡더니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년 넘게 만나서 2021년 결혼을 해서 네, 지금은 네. 8개월 된 아들이 네, 있습니다. 아니 지금 8개월 된 들으셨어요? 네. 8개월? 네. 그러면 아기가 지금 돌도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봤는데 허리가 20인치도 안 될 것처럼 정말 군살이 한 점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지환 씨한테도 다이어트 비결을 물었었지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아니 보통 아기만 나가고 살은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8개월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노래를 하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살이 그냥 좀 빠졌던 것 같고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체질인가 보다. 네네네. 연하남이랑 살아서 그래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고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신 거예요? 아이고 이제 사실상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저희 서울을 봐주고 계시는데 제가 만삭 때부터 올라오셔가지고 제 뒷바라지를 해주시면서 제가 사실 요즘 뭐 기가 막히게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해서 밖에 나가서 일을 조금 할 수 있게끔 어머니가 많이 좀 양해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용돈을 또 갖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참으로 감사하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아이 네네. 보면서. 네,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만삭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무대에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럼 뭐 아이와 어떻게 보면 듀엣으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9개월 만삭까지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이제 9개월 때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이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도 열창을 했었거든요. 전 그럼 궁금한 게 네네. 사실 9개월에 이걸 감출만한 배였다는 거잖아요. 아기가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어요? 2.7kg에 저도 아이도 똑같이 2.7이었는데 저는 6개월부터 여자 그 기자 선배들이 며칠 뒤에 출산해?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출 수 있는 배가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연예인 체질이시네. 펑퍼짐한 의상을 입고 제가 또 사실 기가 막히게 안 유명해서 행사 관계자분들에게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이제 안 불러주실까 봐 제가 또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었네. 많이 좀 힘들었어요. 대단한 엄마. 자, 투생투사 두 번째 얘기 가겠습니다. 네, 한번 안지환의 투생투사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나도 트로트 가수다입니다. 이 두 분이 트로트 가수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이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지금 이 물려주신 노래 DNA, 이것이 또 밑거름이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 분의 노래 실력은 부모님을 닮았다는 건데 가장 먼저 안지환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 중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 누가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할머님께서는 이제 판소리 인간 문화재신데 그 노래의 DNA는 저희 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할머니부터. 아니 근데 그래서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트로트? 그래서 데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뭐 동요를 듣는다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예. 그래서 판소리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의 정서를 미리 좀 깨우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고향이 전라도 목포인데 그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제가 20살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목포에서 20년을 살다 보니까 저는 딱 서울에만 올라오면 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또 녹록치가 않고 또 발라드 가수도 하고 싶었었는데 번번이 실패가 되고 계속 그렇게 아쉬운 시간만 보내게 됐었던 거였습니다. 네, 근데 발라드를 계속 하다가 트로트로 장르를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 동요를 들었지만 저는 판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저희 그 전문 용어로 뽕끼라고 하는데 이 노래에 그 뽕끼 한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운명처럼 이어진 실타래처럼 트롯 가수가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봄 씨도 학창 시절에는 발라드 즐겨 부르다가 네네. 어느 순간에 뽕끼를 발견하셨다면서요? 네,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영어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이 졸고 있으니까 너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린 선배님 곡을 너무 좋아하고 발라드를 즐겨 불러서 불렀는데 이제 발라드에서 뽕기가 많이 느껴지셨는지 한참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니 너는 나중에 트로트 가수가 되면 참 성공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내가 무슨 트로트 가수를 한다고 이 생각을 하면서 약간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때 해주신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음악을 듣는 귀와 이제 안목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발라드를 듣고 뽕기를 발견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지환 씨는 그 발라드에 대한 뭔가 그런 열망,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뭐 패션 모델로도 활약을 했었다고. 키가 워낙 맞아요. 크니까. 네. 사실 안지환 씨 키가 188입니다. 정말 큰데요. 이 큰 키를 이용한 패션 모델 활동도 잠깐 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서울 패션위크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이 남자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좀 무대가 적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무대도 워낙 적다 보니까 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력 좋은 모델 친구 덕분에 트로트 가수가 됐다고 하고요. 여러분 이래서 친구가 아주 중요해요. 야, 그 친구 누군지 몰라도 추진력 하나 끝내주네요. 고마운 친구인데요. 모델 이제 친구들. 네, 맞아요. 이제 모델 3명이서 그렇게 노래방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노래방을 갔다가 우리 이렇게 맨날 노래 부르고 놀 거면 차라리 트로트 그룹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그 형은 지금 이제 독고장이라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도 정말 정상이 아닌 것이 다음날 아침에 전국에 있는 모든 트로트 기획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우리를 한번 키워볼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구가 나왔죠. 맞습니다. 전국구 가수는 뭐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전국을 누비지 그러니까 못했죠. 이제 돈 내고 노래할 게 아니고 우리도 돈 받고 노래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룹이었다가 어떻게 솔로 가수가 된 거예요? 일단 그 전국구는요, 애석하게도 전국을 누비진 못했습니다. 이제 5년이란 시간을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생활고로 저희가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저도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정말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살만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의 갈급함은 없어지지가 않아서 이 가수라는 꿈을 결국에는 내 소명이구나라고 해서 돌고 돌다가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신 황정계 대표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지금은 전국의 누나들의 마음을 훔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안지현 씨가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발라드 앨범도 내려고 하는데 또 엎어지고 이게 사실은 일종의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발라드도 몇 번 그랬어. 전국구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근데 요런 남한테 남 흉보는 거 다 빼고 모든 걸 본인 탓으로 돌리네요. 뭐 이렇게 막 심성도 없고. 거기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우리 안지환 씨가 굉장히 무명생활, 이 시간들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가수 신유 씨의 응원과 격려가 또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의 안지환 씨가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이 신유 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수 신유 씨와는 원래도 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트로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롤모델이 이제 신유 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유 형 그 게스트로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그때 신유 형이 딱 저를 보면서 지안아 너 연락처가 뭐냐? 밥을 한 끼 사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영화 같았고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그냥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락이 왔고 저에게 밥을 사 먹이시면서 정말 큰 응원과 힘을 주시면서 음악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안지환 씨가 신유 씨를 만났던 때가 내가 이거 가수 그만둬야 되나 내 길이 아닌가 생각할 때였다 그래요. 근데 짜잔 나타난 게 이 트로트계 귀공자 신유 씨가 나타난 건데 후배한테 아니야 너 계속 가수 해. 할만해 격려도 해줬을 뿐 아니라 처음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거도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보면 이거 프로그램 다 모니터링도 해주고 지금의 소속사도 소개시켜준 그 주인공이 바로 또 신유 씨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한 것도 신유 씨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뭐 가수로 성공해서 뭐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미약한 저를 신유 형이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런 마음에 먹칠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가수 인생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유 씨가 사실은 이 안지현 씨를 위해서 굉장히 좀 재치 있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연금을 안 들고 있는데 네가 내 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배를 굉장히 인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안지환 씨는 신유 씨를 거의 인생의 귀인으로 여긴다면서요. 귀인이죠. 귀인이고 사실은 꿈을 꾸는 모든 청춘들은 알겠지만 이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시간이겠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제 청춘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진짜 신유 씨가 정말 의리도 있고 사람을 잘 챙기고 이런 소탈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신유 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지환 씨의 마음이 신유 씨에게 전달됐을 거라 믿거든요. 근데 신유 씨도 또 이런 마음을 또 안지환 씨에게 또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신유 씨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유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지환이가 요즘 신곡 나랑 같이 살자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환이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정말 훌륭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지환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환아 사랑한다. 와, 세상에. 그 애정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지환아 아니, 사랑한다 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네. 네. 예. 자, 이렇게 신유 씨에게 영향받고 특히 노래의 DNA는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네. 안지환 씨는. 그렇다면 한봄 씨는 부모님 중에 누구에게 DNA를 받았을까요? 네, 저는 어머니에게 DNA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네. 어머니에게. 아니 우리 안지환 씨가 세상에 판소리 인간무형 문화재를 지키고 아버지를 택할 만큼 대단한 아버지죠. 우리 한봄 씨 어머니도 대단하세요. 이 집안의 살림, 이 살림살이가 다 노래로 어디서 다 부상으로 받은. 예. 근데 집안을 채우다 못해서 넘쳐서 주변 친척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실 만큼 대단한 실력가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머니가 어느 날 한봄 씨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면서요. 네, 이제 노래 자랑에서 상품에 약간 재미를 보신 어머니가 이제 어느 가요제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와. 대신에 이제 너하고 나하고 모른 체를 하고 나가서 같이 하나씩 나오자. 이래서 이제 가요제에 상품 두개 나갔었는데 받으실 욕심이셨네. 네, 2개 받으려고 나갔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상을 받지 못하고 탈락을 맞아가지고 두 분 다. 네네네네. 아니 어쨌든 그런 계기도 있고 해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앞서 이제 가요제에서 떨어졌지만은 그 현장에서 저를 잘 봐주신 분께서 공연 섭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교도소 위문 공연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처음에는 5만 원을 받고 동창회 뭐 효도잔치 온갖 그냥 소싸움 경기장 네, 막 그런데 막 가가지고 공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 경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그 지역 뭐 행사부터 시작해서 다 꽉 잡고 있다면서요. 행사의 여왕이시네. 네, 그때 이제 지역 가수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 7, 8개 행사를 할 정도로 네, 아주 인기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1인 사역을 할 정도로 운전도 하고 헤어, 메이크업, 의상까지 준비를 하고 어머니랑 열심히
네, 10년 동안 지역에서 네, 무명 가수로 경남에서만 활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 5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출연료는 쭉쭉 올라간 거죠? 예, 점차적으로 그래도 다행히 올랐는데 근데 그 마지노선이 이제 무명 지역 가수에게 정해진 게 아주 조금 있죠. 네, 엄청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이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해서 오늘 열심히 화이팅 해보자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네, 지금까지 열심히 네. 자, 경남 지역을 휘어잡았던 가수가 이제 전국구 가수로 거듭나는 건데 노래 실력 한번 봐야죠. 진짜 예뻐져요.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진짜 예뻐져요. 나이도 어려 보이고 청춘이 돌아와요. 젊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만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나비가 꽃을 찾듯 꽃이 너비를 찾듯 내 인생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얼 망설이나요.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 진짜 예뻐져요. 나이도 어려 보이고 청춘이 돌아와요. 젊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만 하면 진짜 예뻐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나비가 꽃을 찾듯 꽃이 나비를 찾듯 내 인생 봄날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얼 망설이나요. 한번 시작해봐요. 당신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넘칠 거예요. 진짜 예뻐져요. 너무 막 무대에 막 소화하고 샤방샤방. 맞아요. 6살 연하남하고 사랑을 하니까 저렇게 예뻐지셨나 봐요. 근데 막 노래 나오는 내내 사실 은영 씨는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혼냈어요. 기다리지 말래잖아. 얼른 사랑을 해. 진짜 예뻐지네. 아니 사랑만 하면 예뻐진다는데 사랑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범 씨도 또 노래 오늘 밤에랑 이렇게 붙이면 오늘 밤에 진짜 예뻐져요. 네.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되는 넘치는, 노래입니다. 네, 그런 무대 잘 봤습니다. 경남지역 행사 여신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이후에 인지도를 또 이렇게 쌓아갔어요. 네. 한범 씨 노래를 들은 그 트로트 선배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사실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그렇죠. 제가 예, 준비를 예, 해봤습니다. 예, 예. 주현미 씨가 또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진짜 이러다가 병원에 실려가겠다. 진짜 긴장이 된다. 이렇게 한번 만나서 나랑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배가 나오니까 이렇게 긴장이 되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주현미 씨뿐 아니라 아까 서른도 씨가 스타 될 거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또 장윤정 씨도 남진 씨도 여러 심사위원이 극찬을 했는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대선배이신 남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노래 녹음할 때 수십 번 한다. 말하자면 한 번씩도 처음부터 끝까지도 수십 번 하지만 좀 끊어가면서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서 한 번에 라이브로 이만큼을 뽑는다? 야, 앞으로 대스타가 될 거다. 계속해서 노력해달라. 이렇게 격려를 하셨거든요. 아니 뭐 지금 출산한 지 뭐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활력이 있는데 계속 더 노력해 주세요. 근데 지금 방금 들은 노래가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네네. 서른도 선생님하고는 이제 S본부 트롯신이 떴다 해서 같이 발라드를 불러가지고 듀엣으로 불러서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전 소속사 대표님께서 이제 서른도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조금 들었던 네 진짜 예뻐져라는 곡이랑 오늘 밤에라는 곡 두 곡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근데 서른도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 오셔가지고 한 번만 뭐 나왔냐? 아들 낳냐 딸 낳냐 하면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그래 축하한다 그래 하면서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안부 전화를 먼저 이렇게 한 번씩 주셨어요. 너무 대선배셔서 저는 전화 받을 때마다 예 막 발발 떨면서 이제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래를 두 곡이나 이렇게 줬다는 건 눈여겨봤기 그럼요. 때문에 그게 그럼요.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정말 서른도 씨가 어마어마하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지금 전화 받을 때는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른도 씨가 얘기하기로는 이 한범 씨의 노래에 관해서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어쩜 이렇게 저렇게 즐기면서 여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지 거기에다가 이 흠을 잡을래야 흠 잡을 데가 하나 없고 정말 저희가 듣기에 완벽할 정도다. 이거는 뭐 히트곡만 없을 뿐이지 정말 최고의 가수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다. 이런 극찬을 또 하셨었어요. 네. 히트곡 생기겠죠. 두 분 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가요계에 멘토가 있었어요. 네. 히트 노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안지환 씨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이 판소리하는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너무 하고 싶으셨는데 집에서는 굳고 만류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판소리가 이제 3류 인생으로 폄하받던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판소리를 못 하셔서 결국에는 그 꿈을 아들인 네가 대신 좀 이뤄줘라라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2달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의 꿈을 이룬다기보다는 이제는 제 삶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꿈을 이뤄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아마 하늘에서 아버지가 아주 뿌듯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더 있을까요? 아버지께? 아, 네. 네, 아빠. 아버지 생각에. 뭐 생전에 평생 그렇게 마음고생 많으셨으니까 지금 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옆에는 신용도 계시고 제 대표님도 계시고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정말 평안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제 자식으로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못했던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세상에. 예. 네, 곁에 누나들도 있어요. 자, 저 짧게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예. 우리 봄 씨. 네, 저는 이제 신곡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지라 네, 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주고 계시는데 팬분들께 그리고 대중분들에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행복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지환 씨. 네, 신인 가수가 필요한 거는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저희가 오랫동안 노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한봄 선배님 그리고 안주환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무대에서 정말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중부 곳곳으로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비구름이 약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먼저 살펴봅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 8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에도 많게는 60mm가 내립니다. 네, 당분간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최대 30mm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남부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제주는 34도로 푹푹 찌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는 현재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장마가 너무 길어요. 비가 와도 후텁지근하고 막. 네, 후텁지근한 날씨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쾌지수가 올라와서 네. 짜증내기 쉬운데요. 오늘만큼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